이제 나와라 소설 탐정단 세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이 수업을 맡은 소설가 김나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설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지, 일을 하는지 그 단계별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쓸 건지, 막 소재를 모으고, 그 다음에 막 상상력을 펼쳐보고, 그런 단계가 이제 구상입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탁 잡아내는 단계? 그런 다음에 뭐 인물을 누굴 쓸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약간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뭉게뭉게. 그 다음에 조사라는 건,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나오면 이제 그 공간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뭐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조사 내용이고요. 역사소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소설 쓸 때 굉장히 조사 작업이 탄탄할수록 글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실은 좋은 작품들은 쓰기 전에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막 지도도 막 그려보고 막 이래요. 소설이 이제 벌어지는 그 공간을 잘 작가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렇게 구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채워놓을 조사 내용을 이제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뼈대를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얼개를 잡는 거죠. 잠깐만, 이 소설을 시작 부분은 어떻게 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돼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뼈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어떤 작가들은 첫 줄만 쓰고 그거에 이어 붙여가지고 그냥 쭉 쓰는 작가들도 있어요. 어떤 이제 구성을 치밀하게 짜지 않고. 근데 어떤 작가들은 또 이제 구성을 촘촘하게 해놔야지만 글이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얼개를 이제 촘촘히 잡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구상을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엉뚱한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는 정말 많이 써놨는데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충안으로서 한 짧게 한 A4 용지 한 장 정도로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뼈대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글을 쓰다가 다른 길로 조금 덜 빠지겠죠. 이게 지도가 있으면 이런 이제 간략한 뼈대 정도는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겠다. 중간쯤에 이런 큰 사건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뼈대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단계 다음이 살붙이기입니다. 이제 이 줄거리라는 뼈대에다가 다양한 장면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인물을 형상화시킨다든지, 플롯을 자세하게 짠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살붙이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돌리기는 쓰는 거죠. 이제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숨 불어넣기는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작가의 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징과 비유 같은 것들로 더 생생하게 만들어두는 것을 이제 숨 불어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를 막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돌리기의 이제 쓰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부분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고는 전체를 다 꿰서 통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이는 단계일 수도 있겠죠. 조금씩 쓴 것을.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곤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막 엉켜 있기도 해요. 조사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다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 쓰다가 또 보충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나 상징과 비율을 그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앞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과정을 이제 보통 밟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소설가의 작업 방식이고요. 자, 여러분이 소설을 쓰실 때 맨 처음에 판을 까셔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놀면 밑에 이제 놀려면 판을 깔아야겠죠. 그래서 소설의 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소설의 구성 3요소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이제 소설의 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놀려면 이제 시간이 있어야겠죠.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지? 어느 때 이야기지?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일까? 누구 이야기일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소설을 구성하는 이제 판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어떤 인물에 의해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 남원고을에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이게 보시면 소설이죠. 조선이라는 어떤
그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남원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춘향이는 인물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만나면 소설의 판이 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소설을 구상하실 때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대충 어느 때 일어난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인지, 주인공 누구인지, 중요 인물들 누구인지,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사건을 다루는가, 뭐 사랑인지 모험인지 뭐 살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추리소설. 그 다음에 무협, 뭐 복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시면 이제 소설의 판이 깔리는 것이죠.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시간 배경입니다. 그래서 소설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의 배경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원시 시대도 가능해요. 뭐 성 캄브리아 시기라든지 삼엽종 활동 시기. 아직 이제 그런 소설이 쓰여진 예는 없습니다만 뭐 가능하겠죠. 빅뱅 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어요, 사실은. 우주가 막 생겨날 때 배경으로 한. 그다음에 뭐 고대라든지 중세, 뭐 근대, 현대, 그리고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때를 배경으로 해서도 소설은 충분히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너무나 이제 먼 훗날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근미래라고 얘기합니다. 50년 안쪽 정도. 그 다음에 먼 미래는 이거보다 뭐 300년 뒤라든지 몇천 년 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배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설 속에 일어난 사건이 몇 년 동안, 얼마 동안에 일어난 일인가도 굉장히 시간 배경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소설은 10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삼기도 해요. 뭐 환생이 환생을 거듭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소설은 4.5초,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이 4.5초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석재의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라는 소설은 어떤 깡패가 이제 막 불량한 사람이 막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절벽에 이제 걸려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걸린 상황에서 4.5초 안에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내용. 이것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죠. 그 소설 속에서 실제의 시간은 4.5초인데 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시간들이 이제 소설 속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낮과 밤도 있을 수 있고 계절도 있겠죠. 이것도 모두 시간 배경에 속합니다. 자, 공간 배경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벌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이제 꾸미실 때 이 이야기에 적당한 공간이 어디인가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을 그려내실 때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있을 법한 것들을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고 정해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2평짜리 어떤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변기하고 세면대를 놓으면 화장실이 됩니다. 침대하고 탁자를 놓으면 침실이 되죠. 이제 싱크대하고 그다음에 식탁을 놓으면은 부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되게 특성 있게 그 공간답게 그려내는 방법은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을 잘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오락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간으로 삼아요. 그렇다면 오락실에 뭐가 있죠? 게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전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형 경품으로 주는 인형들이 이제 카운터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자판기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선풍기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친 오락은 건강에 지능에 이롭습니다. 이런 엉뚱한 표가 붙어 있는 오락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다 묘사를 하거나 얘기를 해주면 다 쓰시면 안 돼요. 또 너무 길어지죠.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을 잘 그려주시면 거기가 이제 오락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도를 직접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제 작가들이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도화지라든지 A4 용지 아니면 뭐 달력 뒷장에다가 실제로 그 마을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 여기 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농협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떡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인공의 집이 있고, 여기 과수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정말로 실제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발상을 하거나 생각을 떠올릴 때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그려보시고서 상상해 보시는 거 좋아요. 그 반지의 제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계가 이렇게 자기 눈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럼 더 글도 생생해집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떡집 옆을 돌아서 농협 앞을 지나쳐가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뭐 계집을 본다. 이런 식으로 여기 구성 요소를 알면 소설을 쓰는 것도 소설 안의 내용도 되게 실감나고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다음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 맨 앞장에 이제 그 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사건이 벌어진 방 X 치고 옆에 무슨 누구의 방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건 이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공간을 만드실 때는 손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을 보여주실 때는 순서를 정해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어떤 방을 그린다면 전체를 먼저 보여줘요. 이 방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이제 제가 그리고 싶은 게 이제 탁자 위에 무엇이다 그러면은 전체 그리고 나서 점점 여기로 좁혀 들어가서 이 공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그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나열하면 사실 그 공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물을 그 공간 안에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눈에 비치는 것들을 그려가면 질서가 잡히겠죠.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그 공간이 굉장히 잘 그려집니다. 자, 인물을 만드는 법이 굉장히 캐릭터는 정말로 글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력적인 인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도 장편 소설 한 편이 완성됩니다. 자, 인물은 소설가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주변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서 만듭니다. 한 사람을 너무 집요하게 하면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치 레고 블록을 짜맞추듯이 모아서 인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말버릇이라고 그러면 이상하다. 아버지의 습관, 어머니의 머리 스타일, 동생의 운동화, 여러 가지가 결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소설 속의 인물을 만들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물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있죠. 이것을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 속의 중요 인물을 만드실 때는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특징은 생물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건강, 병, 이런 것들이 모두 생물학적인 특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가족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차원은 마음속에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소설 속의 인물을 만드실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속이나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놓여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시면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비록 그 소설 안에서 쓰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원들을 여러분이 이제 궁리를 하시면 이 인물이 굉장히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그릴 때 중요한 것들이 이 사람이 결핍된 것, 갖지 못한 것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욕망입니다. 결핍과 욕망이죠. 이거는 인물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다가 목이 마르죠. 이건 결핍입니다. 목이 마르면 뭘 바라게 되죠? 물을 바라게 됩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서 물을 먹으러 갑니다. 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결핍된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명예라든지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자란 경우에는 이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물을 그리실 때 중요한 것은 소설은 변화를 다뤄냅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이제 읽어보실 때도 처음 장면에서의 인물과 마지막 장면에서의 인물이 무엇이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던 인물이 맨 끝에는 뭔가를 깨닫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장면과 끝부분에서 인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려주시면 소설이 잘 만들어집니다. 사건은 자꾸자꾸 이제 뭔가 일어나는 일인 거죠. 등장인물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커져요. 그리고 부풀어 오르다가 이제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단계인데 사건이 이제 발단에서부터 점점 커져요. 그리고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부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위기는 그 터지기 직전이죠. 그리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구성을 이 갈등과 사건과 연관시켜서 발단에서는 뭐 인물 배경,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 소설이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조각을 보여주고요. 전개에서는 이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이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도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도 갈등이 될 수 있겠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딪힘 같은 것도 갈등입니다. 이걸 점점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적이 나타나요. 그럼 이 적이 점점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얘가 점점 그걸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이 서사는 흥미진진하게 이제 풀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물이 어떤 일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겪을 때 인물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어떤 차례를 가지고서 쭉 쓰는 것을 서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서사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보통 앞부분에 씨를 뿌려놔요. 복선을 깔아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두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맞물린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행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토리와 같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순행은 뭐 잘 아시죠? 현재도 나오고 과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도의 수첩식 구성도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무도에서 누구랑 춤출까 이렇게 이름 써놓고서 하나씩 지어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뿌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옴니버스식 구성도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그런 짤막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제 틀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흑사병을 피해서 어떤 그 성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얘기들 각각은 다 별개의 얘기지만 밖에 이제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전체의 큰 바구니 같은 것이죠. 뭐 이런 식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묘사는 이제 독자에게 생생하게 현실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서사 같은 경우에 뭐가 막 자꾸 일어나서 동사에 가깝다면 묘사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다. 백설공주는 얼굴이 하얗고 그 다음에 머리가 까맣다. 입술은 빨갛다. 이런 게 뭐예요? 형용사죠. 모습이 어땠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를 이제 되게 잘 하시면 글이 또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묘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오감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이제 마트를 여러분이 이제 그린다고 하면 오감이면 마트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노랫소리 있죠. 마트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가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도 이제 철컹철컹 거리는 소리, 바코드 찍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 미각이 있죠. 여러분 아마 시식해 보셨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사람들이 이쑤시개 들고 이제 막 이렇게 소고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때 이제 그 시식하는 음식의 맛, 청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도 있어요. 맛의 느낌 같은 것들, 바닥에 손을 댔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트에서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후각,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입체적으로 그 공간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셨으면 이 공간에 들리는 소리가 뭘까? 맡을 수 있는 냄새는 무엇일까? 그 다음 촉감은 어떤 걸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 공간이 잘 그려져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교실이나 여러분의 방도 이렇게 묘사해 보시면 생생하게 그 공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서술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뭐 이러면서 이것을 대해서 이제 시시콜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젊은이의 나비에 대한 뭐 애정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정보를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풀려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 그래서 이런 서술을 통칭해서 이제 말하기라고 합니다. 말해 주는 거죠. 이 등장인물은 뭘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옛날부터 뭘 좋아하고 이것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묘사는 그려주는 것이고 이 서술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묘사를만 너무 많이 하면 그림을 막 너무 그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묘사해버리면 너무 시시콜콜한 디테일까지 다 그려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제 요약해주고 축약해주고 설명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을 적절히 사용해주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간략하고 짤막하게 잘 진행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도 중요합니다. 소설의 이제 세 가지 요소 중에, 이게 서술 방식 중에 이제 대화는, 이야기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인물의 특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화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죠. 야, 너 뭐 좀 해봐. 몰라.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심드렁하거나 뚜악한 관계가 좀 보이기도 하고, 물론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얘기하는데 내 머리핀 어때? 그러면 창밖에 비가 오는군. 그럼 이제 서로 대화가 전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일부러 무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화는 어떤 인물들의 관계를 보여주기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섞인 대화는 사건을 진척시켜줍니다. 저리 가, 싫어, 저리 가, 뭐 이러면서 난 차라리 나가서 뭘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둘이 옥신각신 싸우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막 진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전시켜주기도 하고요. 독백은 혼잣말입니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대화를 쓸 때 유념하실 점은 그 사람이 할 법한 그 사람에게 맞는 대화가 있어요. 어린아이, 이를테면 이제 어린이집 다닌 아이가 나의 상념의 끝은 어디인지 나의 존재를 다 걸고 얘기하겠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법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 이를테면 그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럼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약간 고민이 많고 뭔가 이제 머뭇거리는 성격이면 말에 말줄임표가 글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법한 그 사람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화를 간결하게 하실수록 여러분이 소설에서 대화의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설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 글 재료를 호시탐탐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감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이제 공모전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공모전에 마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글을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하루에 8분은 뭐 좀 써본다. 일종의 뭐 칫솔질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글을 자꾸 써보세요. 소설은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뭐 편지도 되고 일기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연도 좋고 노래 가사도 좋습니다. 자꾸 써보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 모임이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내 글을 보여주고서 얘기를 듣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고를 일단 써두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퇴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나라는 소설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뭘 잘 쓸 수 있고 내가 뭘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신을 발견하는 길과도 통하겠죠. 예,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소설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너무 창작론을만 막 파지 마시고요. 창작론 한 권 읽고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적용해서 뭔가 글을 써보고 그리고서 잘 영감이 안 떠오르거나 글이 잘 안 풀릴 때 또 한 권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창작론과 그 다음에 창작을 같이 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소설 수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꼭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면지라든지 종이, 공책 이런 것에 여러분의 소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